어머니, 죽을 줄을 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가정부라고 불렀던 며느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손님들 앞에서 우리 집 가정부라고 소개하고 보일러실에서 재웠습니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몰래 빼돌리고 저 몰래 요양원 계약까지 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은요? 아내 눈치만 보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제 시골 땅이 50억 원짜리 개발 부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며느리의 모든 악행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68살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악독한 며느리를 무릎 꿇렸는지 김모락모락 나던 시골 부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오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응원하는 작은 손길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충청도 시골 마을 작은 장례식장에서 박순자의 남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40해를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빈소를 지키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순자 혼자 남았을 때 서울에서 아들 김재민이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여인 얼굴을 보더니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요. 혼자 시골에 계시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 여기서 평생 살았어. 서울은 낯설어서 못 살아. 재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서울 가요? 저 불효자 되는 겁니다. 순자는 아들의 젖은 눈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순자는 평생 살던 시골집 대문을 잠그고 아들 차에 올랐어요. 차 창문 너머로 논밭과 산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자는 품에 안은 남편 영정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아들 따라 서울 간다. 잘 살 수 있겠지?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는 아파트는 30층짜리 높은 건물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한껏 젖히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에 도착하자 재민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커다란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는 시골집 10배는 될 것 같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민아,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 거였어? 어머니,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한지은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은아, 잘 있었니? 앞으로 신세 좀 지게 됐구나. 지은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다고 순자는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재민이 순자를 집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재민이 열어준 문 안쪽은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겨우 한 사람 누우면 꽉 찰 정도의 크기였고 구석에 낡은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 혼자 자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재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집이 넓지 않아서요. 나중에 더 좋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순자는 아들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시골집 넓은 마루가 그리웠지만 아들 걱정에 올라온 것이니 참아야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벽에 세워두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며느리가 좀 차가워 보여도 아들이 잘 살면 됐지 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상을 차려놓으니 7시가 되었어요. 재민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차려놓으셨어요? 응,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겠니? 잠시 후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밥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된장찌개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선 다들 이렇게 먹어서 입에 안 맞으면 다른 거 해줄까? 지은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됐어요. 나 출근할 시간이에요. 지은은 밥 한 술도 안 먹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순자는 멀뚱히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자의 하루 일과가 정해졌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순자가 차린 밥상에 매번 불만을 표시했어요. 반찬이 왜 이래요? 어머니, 요리 못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속상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입맛에 맞게 더 연습해 볼게. 지은은 코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집에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사 동료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내갔습니다. 어머, 한 팀장님 시어머니세요? 동료 한 명이 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 가정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이 귀를 때렸어요. 순자는 쟁반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다가 간신히 안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순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다를 떨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농사지어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까지 다 대주었는데 가정부라니요. 순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순자는 아들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민아, 아까 지은이가 나를 가정부라고 했는데.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회사에서 체면이 있어서 그래요. 진심은 아닐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좁은 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가정부래.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웠는데 가정부가 됐어.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순자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순자가 거실로 나가자 지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 있잖아요. 거기 제 옷방으로 쓸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니? 지은은 보일러실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기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시잖아요. 거기서 주무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보일러실은. 지은이 순자의 말을 잘랐어요. 싫으시면 시골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순자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의 짐이 보일러실로 옮겨졌습니다. 먼지 쌓인 보일러실 구석에 낡은 이불 한 장이 깔렸어요. 창문 하나 없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순자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귀를 때렸어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생활은 완전히 가정부와 다름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까지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며느리 지은은 순자가 차린 밥상에 매번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어머니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순자에게 자신과 재민이 다 먹은 뒤에 먹으라고 했어요. 순자는 부엌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속으로 삼킬 수 없는 서러움을 꾹꾹 눌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시골에서 가져온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어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잔액 조회를 부탁했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500만 원인데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거기 3,500만 원 있어야 하는데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 달 전 3천만 원이 한지은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내가 이체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기록이에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까지 된 거라서요. 순자는 인터넷 뱅킹이 뭔지도 몰랐어요. 평생 통장 들고 은행 창구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니? 순자가 거래 내역서를 내밀자 지은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모시는 비용이에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이 모시는 비용이라고? 지은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공짜로 먹고 자실 순 없잖아요. 밥값, 공과금, 생활비 다 합치면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지어서 모은 돈이야. 내가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 지은이 처음으로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려면 돈이 드는 거예요. 싫으시면 시골로 돌아가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민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순자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재민아, 지은이가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가져갔어. 이게 말이 되니?
재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모시려면 비용이 드니까 일부 쓴 거라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지은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앉아 거래 내역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결심하고 짐을 쌌어요. 시골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넣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순자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시골로 돌아간다. 여기서 이렇게 못 살아.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요? 어머니, 시골집 지금 못 들어가시는 거 모르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 느긋하게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시골집 담보로 잡혀 있어요. 재민 사업 자금으로 쓴 거 몰랐어요? 순자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지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 도장 찍으셨잖아요. 작년에 재민이 서류 들고 갔을 때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에 재민이 시골에 내려와서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게 집을 담보로 잡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민아, 재민아. 순자가 아들을 부르자 재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골집 담보 잡은 거 사실이야? 재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꼭 풀어드릴게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통장 돈 3천만 원도 빼앗기고 시골집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진 것입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보일러실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순자의 손이 멈추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똑같은 말하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셨거든요.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요양원 계약 진행해 주세요. 입소 날짜 잡아주시면 제가 데려갈게요. 순자는 설거지 대야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고 한다고요? 게다가 치매라니 순자는 멀쩡했습니다.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통장도 털리고 집도 빼앗기고 이제 요양원에 버려질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보일러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순자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20년 전 주소록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말자. 시골에서 함께 자란 고향 친구였어요.
말자는 20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 부동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야, 나 순자야. 충청도 순자.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순자야. 이게 얼마만이야.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자야, 나 좀 만나줘. 할 얘기가 있어. 말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순자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만나서 얘기할게. 제발 나 좀 만나줘.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말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말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본 말자는 예전보다 살이 빠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시원시원했습니다. 말자가 순자를 보자마자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순자는 말자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가정부 취급당한 것, 보일러실에서 자는 것, 통장에서 3천만 원 빼돌린 것, 시골집 담보 잡힌 것, 요양원 보내려는 것까지 전부요. 말자는 듣다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그 나쁜 년이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말자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순자야, 내가 가만 안 둬. 그 며느리란 년 내가 혼내줄게. 순자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갈 데도 없어. 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순자야, 그 시골 땅 아직 가지고 있지? 집 말고 논이랑 밭.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건 내 명의로 있어. 농사 짓던 땅이야. 말자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거기 큰일 났어. 그 땅 개발된다는 소문 들었어.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발? 그게 무슨 소리야? 말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내일 내 사무실로 와. 내가 확인해 볼게. 순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말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개발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자는 보일러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말자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근처 작은 건물 2층에 오말자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야, 어서 와. 여기 앉아. 말자가 컴퓨터 앞으로 순자를 이끌었어요. 화면에는 지도와 여러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말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거 봐. 너희 시골 땅 있는 데가 여기야. 순자는 고개를 가까이 대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지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어. 작년에 발표 났는데 너 몰랐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남편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말자가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거 봐.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이야. 너희 땅이 딱 한가운데 있어. 순자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말자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 지금 시세로 50억이야.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 50억? 그 논밭이?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어. 50억은 기본이고 더 받을 수도 있어.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땅이 50억이라니 꿈인가 싶었습니다. 말자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근데 순자야, 이상한 게 있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말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등기부등본 떼봤는데 너희 땅에 계약 진행된 흔적이 있어.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자와 숫자가 복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말자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 2달 전에 누가 너희 땅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 계약금 3천만 원 받았고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 그 금액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연결되었습니다. 말자야, 그 3천만 원이 혹시...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확인해 봤어. 계약금 받은 계좌가 한지은 명의야.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린 3천만 원이 자기 땅 계약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년이 내 땅을 팔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완전히 사기야. 너 몰래 계약하고 돈 받아간 거라고. 순자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땅을 내 허락도 없이? 말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다행히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야. 계약금만 받은 상태고 본계약은 아직 안 했어.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범죄야.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자야, 아직은 안 돼. 말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왜? 인연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순자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확실하게 준비할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말자는 순자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순자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년이 나한테 한 짓 다 기록할 거야. 증거를 모을 거야. 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펜처럼 생겼는데 녹음이 돼. 순자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그년이 하는 말 다 녹음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순자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녹음기는 앞치마 주머니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 내일 손님 오니까 대청소해 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깨끗이 할게. 지은은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살짝 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녹음을 시작했어요. 지은이 순자에게 하는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어머니, 밥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가정부가 이것도 못해요? 싫으시면 나가세요. 여기서 공짜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순자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녹음기에 모든 것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의 친정어머니 한명숙이 집을 방문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와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절대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친정어머니 오셨는데 창피하게.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지은이 거실로 나가자 순자는 부엌 문 뒤에 숨었어요. 녹음기를 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한명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그 시어머니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집에 두니까 꼴 보기 싫어. 지은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려고요. 한명숙이 물었어요. 요양원에서 뭐라고 안 해? 멀쩡한 사람 데려간다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가짜로 만들어뒀어요. 아는 병원에서 해줬어요. 한명숙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어. 그 시골 늙은이 빨리 치워야지. 집에 있으니까 재수 없어. 순자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엄마,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시어머니 땅 있잖아요. 한명숙이 물었습니다. 그 시골 땅? 거기 개발된다던데? 지은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네, 계약금 3천만 원 이미 받았어요. 본계약만 하면 50억이에요. 한명숙이 감탄했습니다. 50억? 대박이네. 시어머니는 알아? 지은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연히 몰라요.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도장 찍으라면 찍는 사람인데. 한명숙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순자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꼭 쥐고 끝까지 녹음했어요. 한명숙이 돌아간 후 순자는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그년이 나한테 뭘 하려는지.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릎 꿇게 해줄게. 두고 봐. 순자는 녹음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복수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말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자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말자가 순자에게 그 남자를 소개했어요. 순자야, 이분이 최영수 변호사야. 내가 아는 분인데 인권 전문이야. 최영수 변호사가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자 씨한테 사정 들었습니다. 순자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변호사님까지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을 최영수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녹음 내용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까지 해당돼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며느리분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자야. 당장 신고하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는 잡혀가겠지만 아들 재미는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저는 경찰 신고는 아직 안 하고 싶어요. 최영수 변호사와 말자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왜요? 이 정도 증거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무릎 꿇게 만들고 싶어요. 그년이 가장 창피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말자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순자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회사에서 체면이야. 최영수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사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년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것도 다 회사 사람들한테 창피해서야. 시골 출신 시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말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다 까발리겠다는 거야?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년이 가장 아끼는 거 앞에서 무너지게 해줄 거야. 최영수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뜻이 그러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고소할 수 있도록 증거는 계속 모아두세요. 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들뜬 표정으로 재민에게 말하는 것을 순자가 들었어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회사 파티 열기로 했어. 재민이 물었습니다. 파티? 무슨 파티? 지은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이번에 내가 프로젝트 대상 받았거든. 박상무님도 오시고 팀원들도 다 와. 재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지은아. 축하해. 지은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근데 여보, 그날 어머니 좀 방에 가둬놔야 해. 손님들 앞에 나오시면 안 돼. 재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지은이 재민의 말을 잘랐어요. 박상무님 오시는데 시골 할머니 나오면 어떻게 해? 내 승진 걸린 자리야. 재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어요. 다음 날 순자는 말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자야, 다음 주에 며느리가 집에서 회사 파티 연대. 말자가 반색했어요. 뭐? 그럼 그날이 기회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그날 다 끝내려고. 내가 좀 도와줘야 해. 말자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뭘 하면 돼? 순자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큰 화면이랑 스피커가 필요해. 녹음 파일 틀 수 있게. 말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거래처에서 빌려올 수 있어. 순자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파티 전날 순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음식 재료를 손질했어요. 지은은 순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정부는 일 시킬 때가 제맛이야.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속으로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보일러실에서 모든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말자가 낮에 몰래 가져다 준 USB에 파일을 옮겨 담았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일이야. 내일 그년 무릎 꿇게 해줄게. 순자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지은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미용실에서 하고 새로 산 드레스를 입었어요. 지은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절대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손님들 앞에 얼씬도 하면 안 돼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다. 지은이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음식만 준비해서 내놓고 보일러실에 들어가 계세요. 알겠죠? 순자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자가 몰래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나왔어. 장비 다 가져왔어. 순자가 답장했어요.
저녁 7시에 손님 다 모이면 들어와. 말자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오늘 통쾌하게 끝내자. 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음식 준비를 계속했어요. 오후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화사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박정수 상무를 비롯해 회사 동료 20여 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와인이 돌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은은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해 조용히 내갔어요. 지은이 순자를 보더니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집 가정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들은 순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묵묵히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난다. 순자는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지은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말자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세요? 말자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집에 왔는데 왜 못 들어가?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가 지은을 밀치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내 친구야. 60년 지기.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자는 거실 한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접이식 스크린과 소형 빔 프로젝터였습니다. 지은이 다급하게 말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사적인 파티인데요. 말자가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곧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정수 상무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한 팀장, 저분 누구야? 지은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지은이 말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말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경찰 불러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우리야. 그때 부엌에서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 순자를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장 들어가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말자에게 걸어가 USB를 건넸습니다. 말자가 USB를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요. 말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싫으시면 시골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가정부가 이것도 못해요? 그 시골 늙은이 빨리 치워야지. 집에 있으니까 재수 없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지은의 친정어머니 한명숙 목소리도 나왔어요. 지은아, 그 시어머니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집에 두니까 꼴 보기 싫어. 다음 주에 보내려고요. 치매 진단서 가짜로 만들어뒀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정수 상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땅 있잖아요. 계약금 3천만 원 이미 받았어요.
본계약만 하면 50억이에요. 시어머니는 알아? 당연히 몰라요.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도장 찍으라면 찍는 사람인데. 지은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꺼요. 당장 꺼. 말자가 지은을 가로막았습니다. 뭘 끄라는 거야? 네가 한 말이잖아.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순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저 여자의 시어머니예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저를 가정부라고 속이고 보일러실에서 재우고 남은 밥 먹였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훔쳤어요. 제 땅을 몰래 팔아먹으려 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어요. 손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박정수 상무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팀장, 이게 사실이야? 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정수 상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 사기에 횡령에 문서 위조까지. 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무님,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정수 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떠나갔어요. 그때 안방에서 재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재민은 스크린에 적힌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땅을 팔았다고? 지은이 재민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 다 이유가 있었어. 재민이 지은을 밀쳐냈어요. 이유?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고 이유가 있어? 재민이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니 돈 빼간 건 알았지만 땅까지 팔려고 한 건 몰랐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도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민아, 내가 아내 편만 들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재민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에는 지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거실의 지은만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순자는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가정부라고 했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알아? 지은은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말자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은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티 사건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은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보일러실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직접 안방을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작은 방이면 충분해. 재민은 어머니를 위해 작은 방을 깨끗이 치웠어요. 새 이불과 베개를 사다 놓았습니다. 순자는 창문이 있는 방에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지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팀장, 내일 인사팀으로 출근해. 할 얘기가 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무님, 저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박정수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명?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해명이야. 내일 나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에 들어서자 박정수 상무와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박정수 상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팀장, 이건 권고사직서야. 사인해. 지은이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상무님, 저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정수 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소문나면 회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알아?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어. 지은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상무님, 제발이요. 저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고사직 안 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권고사직서에 사인했어요. 10년 직장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나온 지은은 휘청거리며 걸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 한명숙이었어요.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한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지은아, 너 지금 집으로 와. 당장.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친정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한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지은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어떻게? 지은이 어머니에게 안기려 하자 한명숙이 한 발 물러섰어요. 너 때문에 내 아버지 사업에 소문 다 났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한명숙이 이를 갈았어요. 시어머니 돈 빼돌리고 땅 팔아먹으려 했다는 소문. 내 아버지 거래처에서 연락 끊겠다고 난리야. 지은이 무릎이 풀렸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도와줘. 한명숙이 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이 어머니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한명숙이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내 아버지가 너 보기 싫다고 해. 한명숙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친정집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방에 틀어박혔어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여도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순자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은이가 잘못했지만 저도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저는 뭘 했나 생각하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 눈치만 보면서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아, 내가 왜 그렇게 아내한테만 끌려다녔는지 이해가 안 돼. 내 어미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어? 재민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못난 건 저예요. 어머니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잊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민아, 나는 내가 잘 살기만 바랐어. 그것뿐이야.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바로잡을게요. 지은이한테 이혼 얘기하려고요. 순자가 아들을 말렸어요. 잠깐, 그건 천천히 생각해. 한 번의 실수로 다 끝내면 안 돼. 그때 갑자기 순자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순자가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재민이 황급히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순자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재민이 순자를 안고 현관으로 뛰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야 해요. 재민은 순자를 차에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가 순자를 진찰했어요.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민은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재민이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초기 증상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뇌출혈이요? 어머니가.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초기라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 탓이에요. 다 제 탓이에요. 재민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제가 바로잡을게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병원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자도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과일과 죽을 가져와 순자 곁에 두었습니다. 순자야, 빨리 나아야 해.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 순자가 힘없이 웃었어요. 말자야, 걱정 마. 나 안 죽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영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순자가 눈을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은 씨가 어르신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무고죄요? 최영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년이 끝까지 발악하는구나. 말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나쁜 년, 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역고소를 해? 최영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녹음은 자기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재민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한지은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검찰의 사기와 횡령 혐의로 정식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어요. 재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 지은이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민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이혼 서류 준비했어.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이혼? 재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은이 서류를 밀쳐냈어요. 싫어. 나 이혼 안 해.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해봐. 돈 빼돌리고 땅 팔아먹으려 하고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었잖아.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이혼은 안 돼. 나갈 데가 없어. 재민이 돌아섰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식이 왔어요. 지은의 무고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에 대한 사기와 횡령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순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한지은 씨가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쁘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지은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확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지은을 내려다보았어요. 지은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요.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고 보일러실에서 재우고 지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어머니 돈을 훔치고 땅까지 팔아먹으려 했어요.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나한테 가정부라고 했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나를 가정부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지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어요. 나는 평생 농사 지어서 재민이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 비용 다 대줬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한 게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자면서 남은 밥 먹으면서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순자가 말했어요. 용서는 해줄게. 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은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살 순 없어. 이혼해. 재민이는 나한테 돌려줘.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순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이게 내 조건이야. 싫으면 용서도 없어.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며칠 후 지은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재민과 지은은 공식적으로 결별했어요. 지은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지은이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은이 사라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 어머니 곁에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네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자는 최영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시골 땅을 정식으로 매각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순자의 통장에 들어왔어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던 순자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 중 일부를 아들 재민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담보로 잡혔던 시골집도 되찾았습니다. 재민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 거예요. 저한테 쓰시면 안 돼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이 돈 갖고 뭐 하겠니? 내가 빚 없이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재민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순자는 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순자는 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서 살면 시골 생각 안 나겠다. 재민이 어머니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살아도 될까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회사는 어떡하고?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그만뒀어요.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 가까운 데서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같이 살자.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이사날 말자가 트럭을 몰고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짐을 나르면서 말자가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야, 순자야. 집 진짜 좋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놀러와. 텃밭에서 채소 따다 줄게. 말자가 순자의 등을 툭툭 쳤어요. 야,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나한테 밥 좀 사라. 순자와 말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순자의 웃음소리였어요. 짐을 다 풀고 나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돌아가고 순자와 재민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때 왜 바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깨닫길 바랐어. 그래야 진짜 변하니까. 재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돼. 재민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나도 내 맘 믿는다. 며칠 후 재민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원주택 근처 작은 회사였어요.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재민은 만족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고추, 상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시골에서 농사짓던 때가 떠올랐어요. 순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와 재민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순자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재민아, 이거 먹어봐. 내가 키운 거야. 재민이 쌈을 받아 한 입에 넣었어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재민이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지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자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글쎄다. 잘 살고 있겠지. 한편 지은은 서울 외곽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에는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순자의 전원주택 근처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멀리서 마당에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지만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순자는 재민과 함께 시골 고향을 찾았어요. 남편 산소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산길을 올라 산소 앞에 도착했어요. 순자가 준비해온 제물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재민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순자가 남편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어. 걱정 마.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집에서 살아.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 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고마워. 순자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재민도 옆에서 묵묵히 절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순자가 문득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며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다음에 또 올게. 순자가 돌아서서 아들과 함께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재민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순자가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재민아, 고맙다. 재민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순자가 텃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쎄, 텃밭 더 넓히고 싶네. 김장 배추도 심고.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말마다 같이 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같이 하자. 해가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순자와 재민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민아, 이제야 살 것 같다. 재민이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자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